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자, 오늘은 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텍스트 강의 수업 네 번째 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아, 오늘 진도는 이렇습니다. 자, 바디우가 이제 서문에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의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의 인문학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의 서구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되어버린 이런 인문학적 사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짚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토대를 서문에서 쭉 다져놓고 우리도 역시 그걸 따라가면서 서구 인문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일단은 수용한 다음에 숙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디우가 제시하는 존재론의 여정들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1장에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서문에 머물고 있고 이 서문에서 지금 우리가 진도 속에서 살펴볼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20세기의 바디우의 시대죠. 인간학의 시대적인 특수성이라는 것을 바디우가 이번에는 언급하고 있어요. 자, 20세기에 우리의 인문학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우선 먼저 바디우가 짚어놓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것에 어떤 시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학적 합리성. 자, 바디우가 과학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자, 수학을 말해요. 수학적 사유가 어떤 시기에 도래해 있는가. 그래서 바디우의 관점에 의한다면 이 수학의 역사에서 우리는 20세기는 세 번째 시대에 놓여 있다. 이건 전적으로 바디우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디우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 20세기는 세 번째 시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시대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시대부터 짚어보면 좋겠죠. 바디우는 첫 번째 시대를 고대 그리스의 논증적 수학의 창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논증해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수학의 등장을 첫 번째 과학적 합리성의 시기로 보죠. 그게 고대 그리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논증적 수학의 창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수학을 발명해 nem으로써 특히 유클리드와 같은 사람들이 기하학을 발명해 nem으로써 첫 번째로 우리의 과학적 합리성이 출현하고 첫 번째 시기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이고, 자,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두 번째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바디우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시기가 바로 16세기입니다. 16세기 서구 근대죠. 서구 근대에 16세기에 갈릴레이에 의해서 물리학이 수학화되는 그 지점을 두 번째 과학적 합리성의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과학적 합리성의 시기, 이 갈릴레이에 의해서 물리학이 수학화되는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할 때 과학자들은 당연히 수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수학을 몰라도 과학을 할 수 있었어요. 뭐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들,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뭐 공학자들이 꼭 수학을 알았던 것은 아닌 것이죠. 수학을 몰라도 물리를 관찰하고 물이 왜 뜨거워지는지, 물의 부피가 왜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론해보고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정해보고 관찰할 때에도 꼭 수학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릴레이 이후로 물리학에 수학의 언어를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수학이 과학의 모든 영역에 보편적인 공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세기에 이루어진 두 번째 혁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학적 합리성의 역사가 맞이하게 되었던 두 번째 합리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합리성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두 번째 시기라고 한다면 자, 이제 바디우가 속한 세계 20세기, 여전히 우리도 속해 있는 이 20세기, 21세기는 세 번째 시기를 구성을 하는데 자,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칸토와 코엔에 의해서 무한에 대한 사유를 시작하게 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의 과학적 합리성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주의적이죠. 고전주의적. 언어의 엄밀성이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위치에서 수학의 합리적인 언어를 구사했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의 정점이 16세기로부터 시작된 근대라는 것이죠. 수학이 얼마나 정교하게 물리적인 사건들과 사태들을 상태로 변환시켜서 관찰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칸토와 코에는, 특히 칸토로부터 시작된 이 수학의 무한에 관련된 그 연속체 가설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그 연속체 가설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수학의 언어가 사유 불가능한 것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수학이 항상 사유 가능한 것들을 대상화시켜서 그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관측하고 세계를 해 왔는지의 역사가 근대까지의 역사였다면, 그 근대 이후에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서 특히 칸토의 출현에 의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던 그 역사라는 것은, 수학의 과학적 합리성의 사유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사유 불가능한 것에 접근하는 그와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즉 수학이라는 언어가 실제를 표지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제가 자꾸 실제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제 락강 강의 자주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그 실제라는 르헬이라는 더 리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규정해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실제라는 것은 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실제는 더 리얼리티가 아니고 더 리얼인 것이죠. 헤알리티가 아니고 헤엘이라는 것인데, 실제는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즉 바로 여기에 있는 그것이긴 하지만, 즉 사물이기는 하지만 철학에서 보통 사물이라고 부르죠. 사물 그 자체, 물 자체라고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와 사물 그 자체는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아무리 정교하게 분절해서 파악하려고 해도 나머지로 남는 것,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과학의 언어를 통해서 파악 가능한 선명한 세계는 현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더 리얼리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헤알리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 언어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진정한 실제를 말하는 것이니까, 자, 과학의 합리성이 20세기에 들어서는 거기까지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실제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 언어의 마지막 장소에서 표지된다라는 것을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의 역사이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의 세 번째 역사성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지금 바디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무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무한. 무한의 영역에 비로소 우리가 접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칸토를 무한의 수학자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한의 영역에서 단지 칸토에 의해서 무한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 무한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표지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 바디우는 항상 여기에다가 주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코엔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 수업의 지금 우리는 일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의 10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쭉 나가서 아마 제 생각에 올해 말쯤에 코엔에 관련된 수학의 집합론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때, 촉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밝혀질 내용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무한의 영역이 곧 결정의 문제다라는 것을 코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단계를 설명함을 통해서 바디우는 어떻게 무한이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을 맺게 되는지를 논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과학적 합리성의 역사성의 시기, 세 번째 시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지금 바디우는 상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이라는 건 결국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니까. 결정의 문제는 주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체는 결정하는 자인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결정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으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살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예수를 따라 가느냐 마느냐, 예수를 부인하느냐 마느냐, 혁명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뛰어드느냐 마느냐, 저항하느냐 포기하느냐, 결정의 문제가 우리 앞에 등장할 때, 즉 시험의 순간이 등장할 때, 자 그럴 때 주체성이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주체는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엔의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코엔의 수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한성의 영역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유한성의 세계 안에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몫이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결정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 증상과 같은 사건이 출현하면 그 유한성이 붕괴되고 무한성에 우리가 개방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결정의 문제가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건적 장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것이 사유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디우에 의한다면 이제 비로소 그와 같은 것이 이 수학의 발명들에 의해서 논증 가능해지고 사유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무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논증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즉 사유 불가능한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 무한은 그런 의미예요. 무한은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것 안의 세계는 유한성의 세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무한성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바디우에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해한 것만이 그것의 존재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우리는 신비주의적 세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논증할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논증 불가능성에 대한 논증일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과학적 합리성의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논증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논증 불가능한 것이 결정 불가능한 것이 어떤 종류의 무한이 그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수업을 지금 3회 쭉 따라오신 분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수 있겠는데 철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철학이 아니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 어떤 거대한 것이 그곳에 있다. 분명히 그것이 있다. 자, 그건 우리가 논증할 수 없어도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즉 논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증할 수 없어도 논증할 수 없는 것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겸손한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우리는 지금 철학의 영역 안에 있어요. 철학의 영역 안에 있어요. 철학의 영역 안에서는 철학적 사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논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철학의 태도예요. 이게 철학의 특수한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게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우의 철학뿐만 아니라 이 철학의 역사 자체가 어떻게 세상을 사유하고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유한성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어떻게 무한성에 대해서조차 파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언어의 특이성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문학과 달라서 철학이라는 것은 다른 예술과 달라서 논증하는 그와 같은 언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다룬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논증할 수 없어도 분명히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예를 들면 뭐 종교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논증하는가? 그걸 논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논증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전부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태도 아닌가? 신앙인의 태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교회에 가서 혹은 절에 가서 당신 신인 건지 논증할 수 있어? 논증 못하니까 당신은 신앙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철학자는 참으로 나이브하고 바보 같은 철학자죠. 그런 일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세계에서 예술의 세계에서 혹은 어떤 사건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예를 들면 사랑과 같은 세계에서 논증할 수 없어도 사랑이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 강력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논증할 수 없어도 신앙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한다라는 것, 부처님이 그곳에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곳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문학가가 문학적인 글을 쓰고 나는 이걸 논증할 수 없어.
내 글은 이건 논증 불가능한 거야. 이 문학을 읽고 체험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문학적인 언어가 당신에게 주는 감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이걸 수학적으로 논증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야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존중받아야 할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존중받지 못할 무지한 태도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철학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철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철학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사유를 전개시켜 나가자라는 거예요. 철학의 한계 안에서 이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거. 철학은 철학의 도구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이 예술의 도구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저도 예술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잖아요. 심지어는 미술에 관련된 책도 많이 썼고 미술 비평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현대 미술가 분들이 전시를 할 때 저에게 글을 요청하면은 제가 글을 써드리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미술 비평가들 중에 좀 설익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가한테 당신이 지금 한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당신이 설명할 수 없으면 당신은 좋은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술 비평가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저는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비평가의 일이죠. 예술가가 그걸 말로 할 수 있었으면 왜 그걸 그림으로 그렸겠어요. 예술가는 논증할 수 있는 그 언어를 포기하고 논증 불가능한 방식의 표현들을 그 작품 안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이해한다든지 자신의 작품을 말로 설명하는 것에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술가는 그냥 그걸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걸 논증하고 그걸 설명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서 끌어내어서 그 가치들을 미술사의 영역 안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실천은 비평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비평가가 자기 똑똑하다고 막 말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무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술가는 말을 논증하는 임무를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증하는 것은 미학자의 임무라는 것이죠. 철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학도 논증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철학의 역사적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듯 보여도, 철학은 철학의 영역을 통해서 철학의 도구를 통해서 세계를, 존재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논증 가능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논증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조차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의 역설적인 숙명이자 임무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논증의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영역에서 작동했던 것을 바디오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수학의 과학적 합리성의 역사가 세 시기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지금 상태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 세 번째 시기에 우리가 있다. 그 세 번째 시기는 칸토의 시기이다. 그 세 번째 시기에 비로소 우리는 불가능성, 무한에 대한 사유를 수학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일단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숙지해야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후에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바디우가 계속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20세기의 인간학의, 인문학의 상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 상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태 점검이 과학적 합리적 사유의 역사의 세 번째 시기에 도래해 있다, 칸토와 함께. 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주체 이론의 두 번째 시기에 우리가 지금 귀속되어 있다라고 지금 바디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체 이론의 두 번째 시기이다. 첫 번째 시기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헤겔에 이르는 시기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시기다라는 거야. 20세기. 21세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20세기적인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어쨌든 두 번째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데카르트가 1차냐? 서구 근대 철학자죠, 데카르트. 그 이전에 주체 없었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는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거는 미셸 푸코의 관점이죠. 주체라는 개념은 서구 근대의 발명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주체성이잖아요. 주체성.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조선에 태어났으면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려인으로 태어났으면 고려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늘이 지정해 준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천명이 있는 거예요. 천명.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스스로 다른 길을 택한다든지 자, 이런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보편적 사회 구조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 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을 건국한 뭐 이성계와 같은 사람도 사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죠. 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따랐다. 하늘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말하지 스스로 나는 내가 생각했던 이게 옳은 길이야. 고려는 이제 멸망해야 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개국해야겠어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 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조선의 건국의 이념들도 그 유교적인 이념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유 안에서 그 인간의 사유가 모든 걸 분석해 놓고 그 분석에 근거해서 결론처럼 내려진 그 방향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늘이 정해준 그 규범과 뜻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행동의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자,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로부터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존재가 나의 사유 안에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결국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세공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서구 근대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는 주체가 사유하는 방식으로 재정비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성 자 그걸 반성적 주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반성적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러한 주체성의 개념이 1차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게 서구 근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차인 것은 붕괴됐기 때문이죠. 그게 붕괴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붕괴됐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걸 붕괴를 우리가 이해할 수 뭐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붕괴되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프로이트가 결국은 인간에게는 주체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무의식이 결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그와 같은 발견을 사건적인 발견이죠. 하고 그것의 이론을 정교하게 세공하고 그것이 논증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0세기의 서구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주체성. 사용하지 않게 돼.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주체 사상. 주체는 없다라는 거야, 이제 주체는 없어요. 20세기가 그런 시기예요. 1차로서 데카르트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그 주체성의 역사가 붕괴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붕괴에는 단지 프로이트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꼭 뭐 정신분석에 대한 글만 쓰는 건 아니고 미학에 대한 글도 많이 쓴다고 책도 많이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냈던 그 책 중에 그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은 표면적으로는 발투스라는 화가를 다루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가 논증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19세기 이후로 서구 미술사를 포함한 현대 미술사는 중세의 회귀다라는 방식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어떻게 신비주의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19세기까지는 사실 고전주의였잖아요.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로 이르는 이와 같은 미술사의 어떤 연속들이었는데 그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결국은 라파엘 전파와 같은 그 영국의 미술 사조들이 등장하고 또한 프랑스에서는
그 인상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상주의자들의 어떤 특정한 면모를 살펴본다면 사실상 고전주의의 붕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고전주의라는 것은 결국 주체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데카르트로부터 헤겔로 이어졌던 그 역사성은 미술사 안에서는 고전주의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 고전주의적인 역사가 어떻게 19세기 말에 붕괴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19세기 이후에 특히 듀시안과 같은 20세기의 예술가를 통해서 결국 중세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세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어떤 중심적인 사고의 붕괴이고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포기인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체성이 시작된 것이 데카르트로부터였다라고. 데카르트 이전은 중세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데 그 중세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그때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방식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20세기 등장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미술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인간의 주체성의 포기라는 거예요. 결국 물론 신 없는 중세성이긴 하죠. 신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 주체성이 포기된 그런 미술들이라는 것이죠. 그 미술들의 대표적인 경향이 초현실주의 미술인 것이잖아요. 초현실주의 미술이 어떤 것인가요? 뭐 어떤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왼손으로 그린다든지 어쨌든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정교하게 그려낼 수 있는 영능을 포기하고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건 학습된 것이니까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고 결국 우발성에 의존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경향들이 20세기 미술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자 그건 중세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잭슨 폴록의 드리핑 기법도 결국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이미 등장했던 그 뿌리기 기법에 대한 반복인 것인데 그 잭슨 폴록 역시 결국은 융의 심리학에 상당히 정신분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본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그 정신분석에 관련된 담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그 드리핑 기법에 대한 기원을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주술 행위로부터 끌어오는 방식으로 결국은 주체성을 포기하고 어떻게 예술적인 표현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사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미술들은 상당히 반주체적인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고전주의적인 것에 대한 포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체성에 대한 포기라는 의미에서 결국 탈주체적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세적이라는 거예요. 중세 미술과 유사한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19세기에서는 단지 프로이트로부터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상당히 차용했죠. 초현실주의자들이. 어쨌든 탈주체적 시기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범주의 실천들로부터 파악하고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인 주체성의 시기가 19세기 말에 끝나면 20세기의 프로이트와 함께 혹은 다양한 미술적 실천들과 함께 2차적인 새로운 주체성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탈주체적인 주체성의 시기인 것이죠. 즉 주체라는 것에 대한 주체 개념에 대한 거부로서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세기의 상태 점검으로서의 주체 이론의 두 번째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체에 대한 반감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몇 가지를 그래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프로이트가 20세기에 들어서 서구 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체성이 얼마나 환영이었던 것인지 환상이었는지를 폭로하고 그 주체성을 붕괴로 이끄는 이론들을 정립해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에게는 여전히 주체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에게는. 그 부분을 이어받은 게 바로 자아심리학자들인 거예요. 주체성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내담자의 주체성, 의식의 주체성, 분석가의 의식의 주체성을 여전히 부정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영미권 정신분석가들의 태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크스에게도 그러한 주체성에 대한 여전한 신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해겔을 뒤집는 방식으로 이론들을 구성해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체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특정 부분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주체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한 사르트르에게서도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죠.
주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락강과 바디우에게는 어떤 주체성이 남아 있는가?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디우는 주체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죠. 사르트르와 같은 방식도 아니고 데카르트, 헤겔과 같은 방식은 더더욱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라는 개념을 살려내려고 해요. 그걸 다시 갱신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락강에게는 20세기의 주체 이론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20세기 주체 이론의 대가인 락강에게는 어떤 주체성이 존재하는가 하면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디우가 말하는 두 번째 주체 이론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락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디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탈주체 이론의 대가라는 거예요. 탈주체 이론의 대가. 자, 락강의 주체 이론은 프로이트의 주체 이론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죠. 그게 무슨 주체 이론인가 하면 바로 분열된 주체 이론, le sujet divisé라는 주체 이론, 분열된 주체, 스팔퉁, 독일어로 하면 스팔퉁의 주체. 자, 이게 무슨 주체인가요? 스팔퉁의 주체는 무슨 주체인가요? 주체라는 것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상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상스라는 것은 물론 신체의 성적 쾌락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큰 의미에서는 주의상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상스라는 것은 결국 충만한 주체를 말해요. 충만한 주체. 어떤 주체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완벽하게 파악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주체는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주체성이 실현된 그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주체라는 것인데, 바디오 락강의 주체 이론은 그 충만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성, 주체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만족에 도달하는 순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의 주체 이론에서 그렇게 분열된 주체라는 것은 결국 언제나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의식이 만족하고 있으면 무의식은 불만족하고 있고, 무의식이 만족하고 있으면 의식의 세계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의 주체 이론이 결국 락강의 주체 이론, 즉 탈주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락강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공식이 있죠. 내가 사유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 나는 사유하지 않는다.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극단적인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세된 주체 이론이라고도 해요. 인간은 거세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주의상스로부터 거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함으로부터 거세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완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순간으로부터 나는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락강의 주체 이론은 나약함의 주체 이론인 것이죠. 한없이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체성의 강인함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난 상태라는 것이죠. 영원히 쫓겨나서 그 주의상스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내가 되고 싶어, 진정한 내가 되고 싶어라고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나로부터 멀어지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락강의 주체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의 오늘날 미디어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인문학들에서 결국은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너 자신이 되어라. 당신의 삶을 살아라. 자, 그런데 아무리 너 자신이 되어라, 당신의 삶을 살아라라는 책을 읽어서, 그 책을 읽고 정말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우리가 만족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 해도, 그 순간은 사실은 그 사람은 결국 그 책에 쓰여진 단어에 지배되는 순간인 것이지 그 자신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설적인 어떤 현상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영원히 소외된다,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취하는 것이 락강의 주체 이론이라고 한다면, 주체라는 건 없는가? 락강에게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선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가 주체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체가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주체적인 충만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 순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주체성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존재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것이 주체성인지,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충만함인지를 그 순간에는 모르고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방식의 이론이 락강의 주체 이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서야 '아 그때 나는 주체였어.'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신분석의 절차 자체가 또한 그렇기도 한데 정신분석 과정 속에서는 자 항상 분석가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담자가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분열되어 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무의식과 분열된 상태로 무의식이 말하는 것을 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을 무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간극 속에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석 상담실에는 결국 내담자 자신의 의식과 내담자의 무의식과 그리고 분석가의 존재가 이게 삼각구도를 이루는 것이구나라는 방식으로 내가 여기서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 순간에 나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나중에 분석가의 해석에 의해서 "그때는 당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때 진실을 말했던 것이고 그때 당신은 거짓을 말했던 것이고."라는 해석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결국 "영원히 나는 주체성일 수 없다. 영원히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일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은 또 기이하게 분석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내담자가 과거의 내담자였던 그 주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나는 주체였어.'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성의 경험은 결국은 '사후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론을 펼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의 주체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험이 주체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사후적으로만 인지되고 판단될 수 있다. 라는 태도를 이론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락강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자 그에 비해서 바디우의 주체 이론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디우가. 바디우의 주체 이론은 그 순간 주체가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여러 가지 해석이 아주 흥미롭고 풍부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바디우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사후적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디우는 주체가 어떤 과정 속에 참여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촉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바디우의 주체성은 사후적 시간 속의 주체성이 아니고 현재성의 주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자 그런 주체성을 락강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해 드리자면 그런 주체성을 락강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도착적 주체성이라고 불러요. 도착적 주체성. 성도착의 그 도착을 말하죠. 자 제가 성도착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증적 주체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항상 사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신경증자는 결여되어 있고 거세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있어도 그걸 진리인 것으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증상이 찾아와도 그것을 만족하고 즐길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은 그 증상을 즐기지만 의식적으로는 고통받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신경증적 세계에서 진리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증상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도착증의 세계에서는 어떤가 하면 증상을 의식적으로 즐기죠. 자 이게 성도착의 구조의 특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체성이 과정 안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증상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증상이고 개인적인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진리인 그것을 주체가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투쟁하고 있다면 자 이건 성도착적 구조 안에서 발견되는 실천적 행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디우의 주체성은 락강의 용어를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 도착적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논의들은 상당히 많은 풍부한 해석들을 덧붙여 가면서 전개시켜 나가는 어 그런 세공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바디우의 주체성과 라강의 주체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을 다른 용어로 락강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성도착의 용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조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에 대한 세공을 차츰차츰 우리의 강의가 무르익어 가면서 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저의 논의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바디우가 이 존재와 사건의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텍스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락강이 멈춘 곳에서 시작한다. 락강은 나의 마스터이다. 하지만
락강이 멈춘 곳, 락강이 더 이상 가지 못했던 그곳에서 나는 시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암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락강의 주체성은 여전히 신경증적인 주체성이었다면 바디우의 주체성은 도착적 구조의 주체성으로 나아가는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락강을 지적하면서 바디우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주체 이론에는 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론은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 주체성이 그곳에 있다.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적인 언명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고 해겔까지 이어져 왔던 그와 같은 주체성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면 19세기에 그것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탈주체 이론이 등장했고 그것의 정점에 락강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그게 두 번째 시기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체 이론의 두 번째 시대다. 나는 그런데 그 시대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주체성의 이론을 구성해 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현재 상태 점검의 세 번째 단계로는 진리에 관련된 우리의 새로운 시기를 바디우가 언급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제 다른 강의에서도 많은 언급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철저하게 바디우를 따라서 해명을 해드리자면 이래요. 진리 이론의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 이론의 새로운 시대. 자,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시대도 아니고 두 번째 시대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시대예요. 20세기는 진리라는 단어가 출현한 첫 번째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 뭐 이전에는 진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다면 바디우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리에 관련한 20세기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20세기가 생각하던 그런 진리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새로운 사유를,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하이데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이데거로부터 진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락강과 바디우가 진리에 관련된 새로운 탐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20세기는 진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새로운 첫 번째 시기다라고 바디우는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바디우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단어, 자, 프랑스어로 진리라는 단어는 라 베리테라고 해요. 라 베리테. 그런데 라 베리테는 진리라는 단어인데 그 이전까지도 있었던 단어인 것이죠. 이 진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인 프랑스어이기도 해요. 일상적으로 그게 진리야, 세라 베리테 하면 아주 그게 진리야, 그게 진실이야, 그것이 사실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야. 베리테라는 표현은. 그런데 바디우는 그 라 베리테라는 단어를 다시 세공해요. 다시 한정 짓죠. 이게 진리라는 20세기적인 용어이고 그리고 이것은 라 베리디시테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사용해 왔던 용어들은 사실은 진리라고 20세기적으로 세공된 그 용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한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사용되어 왔던 것, 역사 속에서 자, 그걸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단어를 규정하죠. 라 베리디시테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우리가 진리처럼 사용해 왔던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뭐 진위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싶어요. 진위 관계 할 때 사실관계를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그 맞는지 틀리는지 진위라는 것을 그게 라 베리디시테예요. 그게 라베리테, 진리라는 단어가 새롭게 구성되기 이전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용되어 왔던 용어인 어떤 상태와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그 한국 번역판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거기서는 진실이라고 번역을 하나요? 뭐라고 번역을 하는데 진위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진위다. 왜냐하면 이 라베리디시 때는 왜 진위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으냐 하면 언어와 사물의 일치를 가정하는 그러한 상태를 진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라베리디시 때 우리가 이전에는 그
20세기적인 하이데거로부터 출발해서 상상하게 된 그 진리, 라베리테라는 단어, 개념을 우리가 세공해내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진리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말과 사물이 일치하면 그걸 진리라고 봤어요. 그게 진리라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도 어떤 뭐 단어를 하나, 명제를 하나 구성해 놓고 이 명제가 어떤 곳에 존재하는 사태를 정확히 지시할 수 있다면 그 명제는 진실한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죠. 과학의 이론도 마찬가지죠. 과학의 이론을 구성해 놓고 이 과학의 이론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정확하게 해명해내면, 즉 언어가, 로고스가 사태를, 사물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면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봤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선거해서 대통령으로 투표해 주세요, 나에게 투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서 밝혀지고 또 미래의 행적까지도 우리가 추론해서 혹은 나중에 사후에 그 사람이 진짜로 정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롭게 했던 것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말,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문장은 정확한 진리인 것으로 판명이 되는,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진리라는 개념을 사유해 왔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이데거의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강의록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우리에게 결국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실에 책상이 하나 있다, 그건 진리인가? 교실에 갔더니 책상이 정말로 하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라는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사실상 하이데거에 의해서 던져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언어와 사태의 일치를 진리라고 보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지금 라베리디시테라는 용어로 다시 구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언어와 사태의 일치라는 이 진위 관계는 진리랑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중립적이고 완전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 항상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가장 극단적이고 선명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뭐 성격 테스트 같은 거 요즘에 심리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테스트지도 주고 뭐 MBTI 같은 것도 하잖아요. 혹은 그거보다는 그건 좀 단순 무식한 거라서 그걸 좀 배제한다고 쳐도 어쨌든 당신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지를 줘서 그걸 쭉 풀어보면 당신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방식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 테스트지 안에 있는 언어와 그 언어에서 나온 결과론적인 명제와 당신의 정신 상태, 당신의 존재가 어떤 부분 일치하는 가정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극단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제공해 보자면 이래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4개 주고, 그러니까 예시를 4개 주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라는 것을 질문 받는다면 우리는 그 4개의 답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 4개의 답안. 즉 객관식 문제라는 것이죠. 즉 4개의 답안으로 우리는 어떤 사태를 판단해야 돼요. 당신은 A라는 성격입니까? 당신은 B라는 성격입니까? 당신은 D, 당신은 C, 이렇게 그 판단을 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강요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게 나라고 판단하게 돼요. 물론 이게 사지선다형이라면 아주 단순 무식하니까 심리학의 테스트지처럼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추론된 결과가 나이다라고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선택지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그 선택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그 선택지를 언어의 절대적인 어떤 신이, 어떤 오류도 가정할 수 없도록 만든 완벽한 존재가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현재의 구멍 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선택지인 것이죠. 그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강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오염된 언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종의 과학의
편협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지의 언어가 로고스가 제 아무리 완결된 것이라 해도 우리의 존재라는 실제를 1대1 대응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그게 맞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선택지를, 그 테스트지를 받아들고 거기에 체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언어와 사태가 일치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고전주의적 환상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진위 관계라는 것의 환상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언어라 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염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의미론적 상식의 세계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언어의 그런 의미론적인 것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 언어의 문법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죠. 우리가 쓰는 습관에 의해서 언어는 오염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 걷어내고 분석 철학자들이 하듯이 혹은 형식 논리주의자들이 하듯이 혹은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했듯이 그 모든 의미론적인 차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주 엄밀한 논리적인 구성만으로 언어를 만들어낸다 해도 그 언어가 가진 모순을 우리는 어디서나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러셀의 영리와 같은 것이잖아요. 언어 자체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성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멍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대상을 1대1 대응시키기에는, 즉 진위 관계가 진리의 수준으로 도달하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언어 자체의 구조라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성 때문에, 근본적인 나약함 때문에, 즉 거세됨 때문에, 즉 상징계의 근본적인 결여 때문에 그 상징계의 언어는 제 아무리 엄밀한 수준에 도달한다 해도 사태를 완벽하게 지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결국 관측자가 바뀔 때마다, 관측의 시간과 관측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즉 관측은 언어예요. 틀인 것이죠. 사유의 틀인 것이죠. 그 관측의 언어가 결국은 시공간 안에서 변화할 때마다 대상의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그냥 진위 관계인 거예요. 언어와 사태가 일시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진위 관계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가치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은 범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을 관찰한 언어의 보고서가 일치한다면 그건 진위 관계에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진위, 맞고 틀림이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 문제에 관련될 때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의 위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 그건 그냥 진위의 위상만, 라 베리디시테의 위상만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것이죠. 바디우가 말하는 이 진위 관계, 이 라 베리디시테의 문제는 결국 지식의 세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의 세계에 대해서 그 지식을 맹신하는 태도를 하이데거는 허무주의라고 봤던 것이잖아요. 락강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잖아요. 지식의 세계는 항상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미셸 푸코는 그것에 대해서 지식은 항상 권력과 결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순수한 지식처럼 보이는 것도 권력의 문제와 결탁해 있다라는 것을 비판해 왔던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는 언제나 진리를 외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디우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들어서 바디우의 이론을 따른다면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지식의 세계에 의해서 억압된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라베리테, 새로운 언어라는 것이죠. 새롭게 20세기가 구성해낸 언어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진리는, 라베리테는 진위, 라베리디시테와 대립해요. 그 둘은 대립하는 거예요.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위는 지식의 세계에서 작동하면서 자신의 지식의 체계가 유지되길 바래요. 그것이 권력에 의해서 지탱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혹은 권력은 지식에 의해서 지탱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탱, 그 권력의 장악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진리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디우의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디우의 진리라는 개념이고, 그게 또한 락강에 의해서 세공되고 있는 진리라는 개념의 특이성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대상인가 혹은 어떤 언어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진위 관계 속에서, 즉 지식의 세계 속에서 억압되고 있을 때, 즉 유한성 안에서 억압되고 있을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즉 무한의 우리를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그 절차를 진리라고 부르자라고 지금 바디오는 그 진리의 개념을 새롭게 세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이제 더 이상 언어적인 게 아니고 실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그 실제는 낭만주의적인 절차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발음한 이 문장, 그 실제는 낭만주의적인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조심해 달라라고 부탁드렸던 사태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얘기하는 것, 즉 언어와 관련 없는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태도는 낭만주의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가끔 가다가 그 동양 철학을 하는 분들, 특히 때로는 김용옥 선생님조차도 그런 언급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게 학문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제기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있지만 우리의 언어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식의 발언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디우가 말하는 그 실제라는 것은 그런 낭만주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논증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요. 어떤 철학의 세계에서는, 동양 철학의 세계에서는,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사실 신학의 세계, 서구 신학의 세계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은 낭만주의적인 문학의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게 진리다.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는 오염되어 있으니까, 언어는 한계가 존재하니까, 언어가 하는 일이란 유한성의 세계를 구성해내는 것일 뿐이고, 권력을, 현세의 세속적인 권력을, 바리새인들의 권력을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언어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사유할 때는 침묵해야 한다. 그리고 명상하자. 그리고 단지 무언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으로 들어가자라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수천 년 전에도 존재하던 태도라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진리가 실제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그걸 우리가 단지 진리라고 부르고 입을 다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상 진리로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건 근본적으로 주체와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인데, 진리가 주체와 관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역설을 우리는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유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 사유할 수 없음을 사유를 통해서 논증해내야 하는 것이 결국은 철학의 역할이다. 그것이 진정한 학술적 태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리는 사유할 수 없다,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으니까 침묵하고 우리는 명상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물론 그건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그것은 학문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제는 사유의 가능성 안에 접근한 것으로서의 실제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락강은 지속적으로 논리적인 엄밀함의 수학수를 통해서 실제에 접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융처럼 그렇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언어를 통해서 실제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고, 사유 가능한 것, 엄밀한 사유의 전통 속에서, 논리학의 전통 속에서 그 실제에 접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쉬운 것이 되어버려요. 그 무의식의 실제, 무의식의 거대함을 체험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려요. 그냥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정신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내담자가 분석할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혼자 어디 가서 마약하시면 돼요. 그게 융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융의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락강은 그런 전통 안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 바디우가 말하는 라 베리테, 이 진리라는 것이 제 아무리 언어와 사태의 이 일치로서의 진위관계라는 것을 배제하고 경험되는 어떤 진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실제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락강의 실제 개념, 바디우의 진리 개념, 자 이런 건 어떤 증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청을 좀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주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의 논쟁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분들의 태도가 뭐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종교적인 어떤 실천 속에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어떤 문학적인 실천 속에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문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다르고 길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시기에 우리는 접근해 있다라고 지금 바디우는 일단은 상태 점검을 20세기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디우가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경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논증하는 것인가 하면 언어의 정교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정교함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진위관계의 세계에서는 언어의 정교함이 진리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디오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락강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데거와 바디오가 다른 점은 하이데거와 락강이 다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정교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정교함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언어의 정교함을 끝까지 탐사해 들어가서 그 정교함이 붕괴되는 지점을 포착한다라는 거죠. 그 정교함이 붕괴되는 지점을 가장 논리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 바디오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오가 선택한 언어가 바로 집합론이라는 거예요. 칸토야말로 엄청나게 정교한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그 정교함이 붕괴되는 지점을 여전히 정교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학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토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디우에게는. 자,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진리의 개념은 또한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 20세기의 새로운 진리 개념이 즉 라베리티의 개념이 바디우에 의해서 명명되고 이건 새로운 진리 개념이다라고 규정되기 이전에는 진리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체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진리는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 진리 개념인 것이잖아요. 혹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주의적 진리 개념이에요. 내가 사유하지 않아도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유를 잘 작동시켜서 거기까지 접근하면 그 진리는 발견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유 안 해도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요. 이 세계의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라는 것이 이전의 진리 개념이었다면 바디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진리 개념은 주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진리 개념이에요. 그건 진리로서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냥 실제로 거기에 있을 뿐이지만 주체가 참여해서 그것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성될 수도 없고 명명될 수도 없는 진리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지금 바디우가 상태 점검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내고 주장하고 있는 진리 개념은 주체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밀접한지를 바디우는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논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헨에 의해서 설명되는 즉 코헨의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논증되는 바디우의 진리 개념과 주체성의 관련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디우가 상태 점검을 다시 한번 덧붙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철학의 위상이에요. 자, 이제 철학은 어떤가? 지금까지 세 가지 상태 점검을 했잖아요. 과학적 합리성의 역사 속에서 20세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의 개념에 있어서 20세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체의 이론에 있어서 20세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상태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세기에 철학은 어디에 와 있는가? 철학은 이제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철학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요. 많은 것들을. 자, 이게 또한 바디우 철학의 특이성이에요. 이제 철학은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부터 철수를 하죠. 두 가지로부터. 첫 번째는 철학은 이제 더 이상 존재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바디우가 얘기했죠. 하이데거가 마지막 철학자였다. 보편적으로 인지 가능한 마지막 철학자였다라고 인지 가능한 한 철학자였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수업 초기에. 그런데 하이데거는 존재론자였어요. 하이데거는 존재론을 탐사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존재론이야말로 철학의 본령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디우는 자신은 존재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은 이제 존재론 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해요. 철수했어요. 존재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이데거는 철학이라면, 철학자라면 존재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주장을 했던 마지막 철학자이지만, 이제 바디우는 철학자라면 존재론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럼 뭘 하는가? 메타 존재론을 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존재론을 관찰하고 존재론의 가치를 부여하고 존재론이 어떻게 다시 말해질 수 있는지를 해석해내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존재론은 누가 하는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존재론은 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존재론자들은 수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디우의 철학의 특이성이죠. 수학, 특히 수학 중에서도 집합론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들이 존재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존재론에 대한 사유를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관찰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철학은 존재론자로서의 위상으로부터 내려와요, 이제. 자, 철학의 새로운 위상의 정립인 것이죠. 철학의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포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포기가 있어요. 두 번째 포기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 사건에 대해서도 철학은 진리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학 영역 안에선 진리가 생산되지도 경험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진리가 일어나는가? 진리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네 가지 범주를 바디우가 제안을 하죠. 그 네 가지 범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정치의 영역, 과학의 영역, 예술의 영역, 사랑의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은 철학자 없이도 그냥 잘 일어나는 영역인 거예요. 철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철학이 없어도 거기서 진리 사건이 벌어져요. 철학자가 굳이 나타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진리의 사건은 벌어지고 있고 체험되고 있고 구성이 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정치적인 진리의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항상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드물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진리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들을 하위 범주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미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혹은 음악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예술의 영역에서 이미 진리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뛰어난 진리의 사건들이 구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진리의 사건들은 철학이 없어도 철학자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학자, 철학자 없어도 예술가는 진리의 사건을 경험하고 구성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는 혹은 미학자는 그 진리 사건이 어떻게 진리인지를 다른 영역과 동시에 보편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언어로 용어를 개념틀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술의 영역에서도 진리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뛰어난 진리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로부터 철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진리는 예술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다라고 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여러분 다 아시죠. 과학의 영역, 물론 수학의 영역에서 우선 먼저 벌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많은 과학의 영역에서도 진리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사건들을 과학자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해서 구성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영역. 자, 이 사랑의 영역이 가장 모호한 부분이다라고 바디오는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것이 있다면 실레그지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이 있다면 사랑의 영역에서도 진리의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디우가 이 말하는 그 사랑의 영역에 가장 첫 번째 층위를 구성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정신분석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은 사랑의 일인 것이죠. 사랑이 전이 사랑의 장소인 것이잖아요. 전이 사랑이 벌어지고 혹은 자신의 욕망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욕망은 사랑과 관련된 것이죠. 욕망이란 것은 무엇에 대한 욕망인 것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욕망이었던 것이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욕망인 것이잖아요. 오이디푸스의 컴플렉스가 뭔가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진리 사건을 정신분석은 다루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진리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바디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 사건은 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철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금 두 가지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철수시켜서 새로운 위상을 구성해내고 있죠. 그래서 바디오는 그 진리의 사건의 영역들과 그 다음에 존재론 이런 것들을 철학의 조건, 콩디시옹, 레콩디시옹이라고 부르죠. 철학은 그 조건들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철학은 그 조건들을 다루면서 진행되는 사유의 과정인 것이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바디우는 굉장히 철학의 위상을 낮추고 있어요. 겸손하게 낮추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앞으로 진행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강의에 대한 광고를 너무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논의들이 이어질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 지금 어떻게 철학에서 어떻게 그런 메타적인 사유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예술에서, 어떻게 문학에서, 미술에서, 정치에서, 사랑에서 그런 진리의 사건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동시에 엄밀한 수학적인 논증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드리면 이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유관계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규정이 20세기의 새로운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범주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지금 이 수업이 앞으로의 일들을 가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호함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호함을 조금 줄이고 조금의 선명함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간단한 스케치를 해드리면 이래요. 예술을 먼저 봅시다. 예술의 작업에서, 문학의 작업에서 어떻게 진리가 구성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은 진리를 다룬다, 우리의 삶의 깊이를 다루고 뭐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특히 문학에서 어떻게 진리가 작동하는가? 문학 작품이 우리의 삶의 깊이, 우리의 존재의 질문을 던지고, 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우가 말하는 문학 작품에서의 진리 사건은 뭐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을 그려서 그 사람의 일생이 보여주는 어떤 삶의 투쟁과 그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의 문제에 대한 사고와 그 실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파악에 대한 그런 어떤 추적들, 그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들을 진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디우가 말하는 이 진리 사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실험문학을 말해요. 실험문학. 항상 새로운 언어가 도입되어서 그렇잖아요.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는데, 한 인간에 대한 묘사는 어떤 언어로 구성이 되나요? 아무리 그 문학가가, 그 소설가가, 그 시인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시대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학이 사용했던 언어인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문학적 예술가는 그 시대의 문학 작품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언어와 문체와 스타일을 구성해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문체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묘사가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진리가 출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론적 차원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험적인 것을 말한다라는 것, 진리는. 예를 들면 문학에서는 그렇다 치면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수 있겠는데, 자,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특히 피카소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피카소에 대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피카소는 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재주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천재성은 아직 진리의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천재성. 예를 들어서 어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뭐 이런 시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까지는 여전히 그 시대의 문법이 발견이 돼요. 그 시대에 어 피카소가 살았던 그 아버지 시대의 문법, 즉 19세기 말에 그 예술 작품의 문법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 아직 진리 사건이 구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피카소가 어느 순간 자신의 손재주를 포기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뛰어난 묘사 능력, 그 데스상 능력들을 포기하기 시작하죠. 그게 언제인가 하면 바로 브라크와 함께 새로운 미술을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던 시기, 그 시점들이에요. 그 시점들은 어떤 사건이 이 피카소에게 경험되었던 시기인가 하면 바로 세잔의 작품을 경험했던 시기죠. 세잔의 작품을 보고 피카소가 이전의 미술 작품의 전통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잔이 어떤 의미에서는 피카소에게는 하나의 사건적, 증상적인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피카소는 자신의 이전의 스타일들을 다 버리고 입체주의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 혹은 뭐 게르니카와 같은 작품들의 시기예요. 전혀 새로운 문법을 도입하는데 이 문법은 어디에도 없던 문법인 것이죠. 새롭게 발명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발명된 문체가 이전의 문체들을 다 짓누르고 새롭게 미술의 역사를 구성해 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진리의 사건적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이전의 문법에 익숙해 있던 현재의 미술사의 권력자들은, 미술 비평가들이나 혹은 미술계의 권력자들은 그 피카소의 그 문법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피카소의 그와 같은 작품들은 여전히 증상적인 것으로, 유령적인 것으로 남아서 다른 일반적인 문법의 세계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법의 세계를, 그러니까 고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문법의 세계를 귀찮게 만들죠. 일종의 등해처럼, 날파리처럼 계속해서 내 작품이 옳아.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작품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미술 비평가들이라 해도 기존의 문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피카소와 같은 그런 게르니카와 같은 작품을 봤을 때는, 물론 게르니카는 그 후반부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비뇽의 처녀와 같은 작품을 봤을 때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게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귀찮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이걸 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문법이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새롭게 등장한 예술 작품이 나머지 세계의 패러다임을 뒤집어서 전복시키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신의 주장을 실현시키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게 보편적 진리로 구성이 되는 시점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진리의 사건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이 바디우가 말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드물지만 실현 가능하게 되는 정치의 영역에서 진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보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투쟁이 전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진리조차 아니고 거의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보수하는 정치의 수준이니까 그건 바디우가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정치는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일단의 주체들이 보여주었던 그 투쟁과 같은 걸 말해요. 어떤 진짜 정치는 진정으로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새롭게 발명해 내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하나의 정치 공간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그 자신들의 어, 정치적인 올바름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는 그 수준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단의 투사들이 결국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을 진정한 정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는 굉장히 드물게 출현을 하고, 그 드물게 출현한 것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는 전혀 정치처럼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현실을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처럼 보여요. 혹은 굉장히 많은 권력에 의해서 비판받고, 예를 들면 5.18 민주화 항쟁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건 간첩들의 행동이다, 저거는 사회 전복을 꾀하는 어떤 아주 소수의 어떤 아주 폭도들의 행동이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죠.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투쟁을 옳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어 주고, 그것이 결국은 시대가 지나면서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는 사후적으로 우리에게 강제하게 만드는, 촉성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절차들을 전부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처음에 그것과 맞닥뜨렸을 때는 전혀 진리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가 감동했다, 야 이건 진리야라고 말했다면 거기에는 진리가 1%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술 작품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그걸 봤을 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는 예술 작품이다, 나야말로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라고 강제하는 그와 같은 촉성의 순간들이 계속 지탱되고 연결되어서 어떤 순간에는 맞아, 그게 맞았어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을 진리의 절차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냥 사랑, 뭐 연인들이 만나서 하는 사랑은 바듀가 말하는 그 진리의 절차로서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떤 시험 안에 들어갔을 때, 혹은 정신분석 상황에서도 어떤 종류의 고통 안으로 들어갔을 때, 증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욕망을 위협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이 됐을 때, 자, 그걸 진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발생론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생론은 뭐냐면 발생했다, 제네릭이라고 부르죠. 발생했다라는 건 발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내리눌러서 결국은 새롭게 진리를 구성해내어서 보다 확장되고 보다 보편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진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현재의 우리의 유한성의 한계를 붕괴시켜버리고 그걸 넓히는 것, 넓혀서 더 보편적인 것으로, 더 넓은 공간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그걸 진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새롭게 사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케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해 나갈 그 진리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스케치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철학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한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바디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릴게요. La philosophie ni ne coïncide avec aucune de ces conditions, ni n'en élabore le tout. Elle doit seulement proposer un cadre conceptuel où puisse se réfléchir la compossibilité contemporaine de ces élément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철학은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여기서 조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존재론으로서의 수학, 그리고 네 가지 범주의 진리, 사건의 영역들, 이 조건들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아요. 그들 전체를 구성하려고 작업하지도 않아요. 철학은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자신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는 진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존재론은 수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철학자들이 그건 나야 라고 일치시킬 수도 없고 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하나의 통합적인 사유로 구성해내려고 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철학은 무엇을 하느냐? 철학은 단지 이러한 요소들이 현대적 혹은 동시대적 양립 가능성이, 이러한 요소들의 동시대적인 양립 가능성이 가능해지도록 개념 틀을 제안해야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시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건 뭐 그냥 번역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이래요. 동시대라고 말한다면 영어로는 contemporary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어로는 이걸 형용사로 contemporain이라고 해요. contemporain이라고 하는데, contemporain 혹은 contemporain이라고 하는데, 동시대라고 한다는 건, 자, 텅은 타임이에요. 르텅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콩은 동시에, 같이라는 뜻이에요. 텅, 포헨, 그러면 형용사화되는 어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동시대적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시대에 철학이 있을 수 있고, 뭐 예술이 있을 수 있고, 정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존재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학으로서. 자, 이 모두가 같이
사유할 수 있는 개념틀을 철학은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일종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통해서 이들을 해석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자, 철학은 거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자의 존재론, 자, 수학자들조차도 그것이 존재론인지 인지하지 못하니까 수학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집합론을 연구할 때는 이걸 존재론이다라고 그걸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수학자들도 그것이 존재론적인 것인지를 몰라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혹은 혁명가들, 혹은 예술가들도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동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각각은 각자의 언어들을 가지고 사유하니까. 즉 각각 다른 외국어들을 가지고 사용해요.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언어니까 그 예술가들의 언어는 정치인들에게는 외국어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혹은 혁명가에게 예술을 좋아하세요. 그럼 저 예술 정말 몰라요. 저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거예요. 각자에 대해서. 수학자들도 예술가들도 정치인들도 다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각자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서로 공통적인 양립 가능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들 각자의 영역은 개별적인 영역들이니까. 근데 이 각각의 외국어들로 발음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이 이론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통의 언어, 일종의 에스페란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자들의 임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일종의 번역자들인 것이죠.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 에스페란토와 같은 언어로 그 각각의 외국어를 번역해서 함께 사유하고 그것이 어떻게 각각의 비교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 거기까지가 철학자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바디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Les catégoriques libres disposent et qui vont du pur multiple au sujet constituent l'ordre général d'une pensée telle qu'elle puisse s'exercer dans toute l'étendue du référentiel contemporain. Elles sont donc disponibles pour le service aussi bien des procédures de la science que de l'analyse ou de la politique. Elles tentent d'organiser une vision abstraite des réquisites de l'époqu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순수 다수로부터 주체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사용되는 범주들은 오늘날의 사유의 대상들의 범위 전반에 걸쳐 실행될 수 있는 사유의 일반적 질서를 구성한다. 고로 이 범주들은 과학의 절차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이나 정치의 절차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범주들은 우리 시대의 요청들에 관한 추상적 시각을 조직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일단 우선 먼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바디오의 야심과 같은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바디오는 철학적으로 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제가 암시를 드렸잖아요. 철학의 위상이라는 것은 존재론을 하지 않겠다. 이제 진리를 다루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 모두가 같이 사유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를 제공하는 것을 그것을 세공해내는 것을 철학의 위상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지금 인용문을 보면은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범주들은 우리 시대의 요청들에 관한 추상적 시각을 조직한다. 그러니까 바디우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각각의 범주들의 요청들이 있어요. 뭐 정신분석도 있고 정치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존재론의 영역, 수학자들의 영역도 있고 각각의 영역들이 있고 각각의 영역들이 요청을 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예술적인 발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시대에 이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데 혹은 정신분석을 받는데 나의 이 실천과 이 경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는 말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요청들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은 바디우의 자신의 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이 책은 이 텍스트는 일종의 보편적 매뉴얼처럼 기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책 하나를 갖고 있으면 바디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술가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시대에 이 위치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진리를 경험했던 것이구나. 진리였던 것 같기는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 매뉴얼을 읽었더니 이 진리의 매뉴얼을 읽었더니 이 주체의 매뉴얼
존재와 사건이라는 이 매뉴얼 책을 읽었더니 이게 정말 필드 매뉴얼처럼 사용이 되는 거네. 이 책 하나면은 내가 정치인이건 예술가이건 혹은 수학자이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좌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방식으로 이 책이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토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조금 뭔가 좀 과장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은유를 드리자면 이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서방에서도 그렇고 무기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구소련이 만들고 사용했던 무기들을 지원하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렇지 않은 무기들도 존재하고 서방이 혹은 영국이 만든 무기, 미국이 만든 무기, 뭐 제블린 같은 것들 이런 무기들이 각자 막 잡다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무기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현지에서 싸우고 있는 그 군인들이 투사들이 그걸 어떻게 제대로 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영국에서도 뭐 그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가서 뭐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디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책 한 권을 딱 주면 그게 영국 대포이건 영국의 뭐 미사일 추적기이건 뭐 영국의 뭐 방공 시스템이건 미국의 것이건 소련의 것이건 그 책 한 권이면 다 어떻게 쏘는지 혹은 왜 쐈는지 혹은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자 그런 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책이 실제로는 그 전쟁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디오는 지금 자신의 야심이 그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진리가 말하고 있는 특수성이 다 다르다. 범주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쏘는 무기들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전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강가에서 어떤 사람은 산에서 어떤 사람은 뭐 수중에서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다 범주가 다르다. 예술가들 다르고 정치인들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래서 각각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 지금 자기가 철학자로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다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언어를 만들어내겠다. 사실은 그게 철학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는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세공해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자기가 하겠다라고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바디오 책 존재와 사건 읽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가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 않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그 어떤 철학자들이 썼던 책보다도 가장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가장.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책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첫 번째 철학책으로 고른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예요. 복잡하지만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철학자가 아니라도 시간을 들이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걸어가는 거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고생스러울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점으로 가라라고 그 지명을 말해준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거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어떻게 걸어가는지 알고는 있어. 국도 따라 걸어가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자, 좀 우스갯소리였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데 낙숫물이 바위에 떨어지는 그 절차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절차잖아요.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바디오의 책을 조금씩 읽으면 돼요. 그 낙숫물이 결국은 1년 안에 바위를 뚫어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어떤 책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게 돼요. 인간이 쓴 책은 다 쉬워요, 여러분. 고단할 뿐이지. 그 고단함을 견디기로 결정을 하시면 사실은 모든 책은 이해가 쉽죠. 심지어는 락강의 세미나들도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철학의 담화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바디우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존재와 사건과 같은 이 책은 현실적 삶의 모든 층위를 횡단하는 실천적인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자꾸 여담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썼던 고독의 매뉴얼도 비슷한 취지의 책이에요. 즉 고독을 경험하는 그 진리 사건으로서의 고독을 경험하는 모든 주체들이
주체들의 삶을 횡단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의 제목을 고독의 매뉴얼로 타이틀을 명명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바디우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기도 해요. 철학적 담화, 존재와 사건은 현실적 삶의 모든 진리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횡단하는 보편적이자 실천적인 매뉴얼로서, 필드 매뉴얼로서 기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바디우가 20세기에 상태 점검을 했던 부분이고, 동시에 자신의 철학의 위상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서문의 이라는 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바디우가 어떻게 주체 이론과 존재론을 수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énoncé philosophique selon quoi les mathématiques sont l'ontologie, la science de l'être en tant qu'être est le trait de lumière dont s'éclairera la scène spéculative que, dans ma théorie du sujet, j'avais limitée en présupposant purement et simplement qu'il y avait de la subjectivatio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학이 존재론이라는 철학적 진술은 괄호 속에 있죠. 즉, 수학이 존재로서의 존재에 관한 과학이라는 진술은 내가 주체 이론에서 주체화가 있다라는 단순한 가정을 통해 한정했던 사유의 국면을 밝혀주게 될 빗줄기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바디우의 개인적인 소회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백이죠. 자신의 어떤 이론적인 여정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걸 만나서 그게 해결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 주체 이론. 자, 바디우가 처음에 집중했던 이론이 바로 주체 이론이고, 그걸 또 책으로 출판을 하기도 했죠. 주체 이론, La théorie du sujet라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체라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태도는 참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세기에는 주체가 없는 세계였던 것이죠. 누구도 주체를 말하지 않아요. 주체는 소멸했던 것이죠. 주체는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반영인 것이지, 즉 어떤 가상물인 것이지, 주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20세기의 상태 점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였던 것인데, 근데 바디우는 주체에 집착을 했어요. 주체가 그래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주체가 있다. 주체라는 것을 새롭게 세공해내야 한다. 주체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바디우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주체 이론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탐사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죠. 뭔가 잘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실은 제약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처럼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20세기 프로이트 이후로 얼마나 락강에 의해서, 혹은 뭐 미셸 푸코에 의해서 얼마나 주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인지, 환상이었는지가 남김없이 까발려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한 다음에 그걸 극복하는 주체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골몰하고 있을 때, 80년대에 골몰하고 있을 때 바디우에게 핏줄기가 하나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되겠는데?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하면 뜻밖에도 수학이라는 것, 수학이 존재론이라는 가정을 하자마자 무언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 집합론을 연구하면서 그 집합론이, 야, 이건 집합론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사유인 것이잖아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순간 바디우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주체 이론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금 존재론이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주체 이론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체 이론이 이 수학의 집합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명될 수 있고 다시 한번 갱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짚어보고 지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근데 왜 하필 수학인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수학이고 존재론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하이데거 이후에는 존재론은 거의 사라진 듯 보여요. 그리고 존재론이라고 해도 결국은 좀 구닥다리 같은 고리타분한 존재론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 뿐이지, 존재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유의 역능이, 사유의 역동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디우는 수학이 존재론이다라는 명제로 자신의 주체화가 있다, subjectivation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기에는 많은 난점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락강에게서도 뭐 주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건 무의식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어떤 주체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그거는 나도 모르는 새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의식적 주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 그걸 알랑쉬라고 부르죠. 나도 모르는 새에 주체적인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건 의식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것인데, 바디오는 보다 의식적인 주체의 경험을 세공에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 이 인용 다음에 텍스트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바디우가 일단 그렇다면 지금 자기 자신은 수학에서 존재론을 찾고 있었는데, 락강은 존재론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라는 질문을 그 텍스트에 얹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1964년에 락강에게 자크 알랑 밀레라는 지금으로서는 락강의 뭐 수제자이고, 뭐 수제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락강의 모든 텍스트를 다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프랑스 정신분석학계의 어떤 락강주의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락강의 사위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자크 알랑 밀레라는 사람 지금도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 자크 알랑 밀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 락강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고등사범학교라고 다 알고 계시죠, 아는 분들은. 고등사범학교에서 락강이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강의를 왜 시작했는지도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락강이 파문당했죠. 국제정신분석협회로부터 락강의 이론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트집을 잡아서 락강은 엄밀하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락강은 보통 45분에 혹은 50분에 규정된 정신분석협회의 국제적인 시간 엄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넌 파문당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비난하면서 락강을 제명시켰어요. 그럴 때 락강이 이제 더 이상 쌍탄병원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제명된 이후에 락강의 지인들, 특히 알투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 르에네스에 가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세미나 11이 탄생하게 된 일화인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락강의 수업에 들어왔던 인물, 고등사범학교 학생이었던 인물이 바로 자크 알랑 밀레였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학생이었죠. 그때 자크 알랑 밀레가 락강에게 아주 인상적인 질문을 해요. 뭐 지금에 와서 인상적이라고 하니까 인상적인 건 같긴 한데, 굉장히 뭐 그냥 할 수 있는 질문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뭐냐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의 존재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로는 무엇입니까? 자, 락강이 단순히 정신분석의 임상적인 방식의 수업만을 했었다면 자크 알랑 밀레가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크 락강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문학적인 소양도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 베이스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서구 인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데카르트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크 락밀레가 질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존재론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존재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재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락강이 조금 당황했었나 봐요. 이런 질문을 정신분석 시간에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사범학교는 결국 철학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곳이니까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할 만도 했죠. 그때 락강이 대답하기를 무의식은 전존재론적입니다라는 방식의 대답을 해요. 혹은 비존재의 세계가 결국은 정신분석의 세계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뭐 이런 슬쩍 피해가는 대답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디우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락강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언급을 지금 이 텍스트의 서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디우는 실제라는 용어를 이미 썼잖아요. 실제 르헬이라는 용어. 이 르헬이라는 용어는 락강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바디우는 존재는 실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락강도 실제라는 용어는 끝도 없이 사용해 왔던 존재인 것이죠. 실제라는 용어, 르헬을 상징계, 르상블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항상 가정해 놓고 강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 락강의 이론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에게는 분명히 실제의 이론이 있어야만 했었고 바디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존재론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바디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쉽게도 락강은 이 실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체성의 개념만 계속 연결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를 주체의 개념으로만 다루려고 했지 물론 이제 탈주체의 개념이고 무의식의 주체라는 개념인 것이죠. 실제를 존재론과 관련해서 규정하려고는 하지 않았었다라고 언급을 해요. 자, 이 서문에 이런 언급을 왜 뜬금없이 갑자기 했느냐? 물론 바디우가 락강 좋아하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왜 갑자기 이 문장을 갑자기 고등사범학교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자칼 락밀레에 의해서 왜 락강 당신의 존재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고 바디우 락강은 그것을 슬쩍 비켜가는 방식으로만 대답했다라는 언급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인용문을 읽어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세요. 여러분, 바디우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주체이론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주체이론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었는데 수학이 존재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히 큰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언급을 지금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실제라는 규정이 뭔가요? 실제에 대한 실제라는 개념은 락강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라는 개념을 바디오는 지금 가지고 와서 실제가 존재다라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규정을 락강이 무엇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환기해 보면 무엇이 존재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락강은 실제를 형식화의 난국이라고 불러요. 형식화의 난국 혹은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 한글 번역본에서는 난국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어로는 랑파스예요. 랑파스, 앙파스. 파스는 길이죠. 앙파스는 막힌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죠. 그러니까 사유가 막 이렇게 나아가서 길이 뚫려 있어야 전진할 텐데 가다가 딱 막혔다라는 거예요. 난국인 것이죠. 형식화가 잘 진행이 되면 모든 걸 상징화할 수 있겠는데 형식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딱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랑파스인 것이죠. 난국인 것이죠. 거기가 실제라는 거예요. 즉 언어가 전개되다가 막히는 장소가 실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제가 바디우에게는 존재인 거예요. 이 실제가. 그러면 말을 뒤집어 볼 수 있겠죠. 실제는 형식화의 난국이다 라는 말을 실제라는 단어를 존재로 바꾸면 존재는 형식화의 난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래요. '아 그럼 존재는 형식화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그럼 형식화하지 말자.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노래하자. 신비주의적으로 체험하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디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존재가 형식화의 난국이라면 자 형식화에서 난국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화에서 난국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언어는 집합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론이 존재론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체 이론에 빛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론에서 형식화의 난국의 지점에서 결국은 결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결정의 문제는 주체의 문제인 것이니까 코엔에 의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열쇠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앞으로 전개될 바디우가 자신의 이론들이 어떻게 난국을 맞이하고 어떻게 정체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서 전진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의 언급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시간이 지났군요. 아직 안 지났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자 2주 뒤죠. 다음 강의는 아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